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심과 결단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제1부, 제2편,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오늘 강의가 존재와 시간 전체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론이 2장이 있고요. 그리고 1부 1편 1부 1편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이 있죠. 2편 역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2편의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가 진행이 되어서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에 도달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1부, 제2편, 제2장 제목부터 한번 보죠.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현존재적인 증명과 결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현존재적인 증명과 결단성.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현존재적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성을 다루겠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54절은 이 장의 서론이야 도입격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적인 실존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양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있죠. 여기도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심. 그래서 이제 제2편 제2장은 대체로 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마지막에 결단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양심과 결단성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너 양심이 있냐, 양심을 좀 가져라, 이런 이제 식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양심이라든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양심하고 다르게 이 양심은 실존론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양심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4절은 본래적 실존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문제를 했다가 양심으로 넘어가서 양심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양심을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양심이 결국에는 이제 부름의 성격을 갖더라는 거죠. 루프라고 하죠. 독일어로 루프. 부른다는 거죠. 콜링이죠. 양심에는 이러한 이제 부름의 성격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양심은 누가 부르는 거느냐? 염려가 부르더라는 거죠. 염려. 쪼르게. 염려가 부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불러냄을 이해하는 것하고 탓이라고 했죠. 슐디라고 하죠. 탓이 있음. 과거에는 이것은 책임이 있음. 죄가 있음.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이해하다가 이 탓의 이야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양심을 실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통속적인 양심 해석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존론적 양심 해석과 통속적인 양심 해석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히 이 실존론적 양심 해석이 더 근본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양심에서 증거된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결단성과 상황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2장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4절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현존재적인 증명과 결단성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가 그 2편 에서 이제 그 문제 삼는 서두가 뭐였죠? 바로 우리가 현존재를 근원적으로 살펴봤는가?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성과 본래성에서 살펴봤는가? 라는 거죠. 전체성 이야기는 우리가 삶과 죽음 이야기하면서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죽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본래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본래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장은 이런 그 1장이 전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2장은 이 본래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심과 결단성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은 현존재의 실존적 가능성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 가능이에요. 본래적 존재 가능을 실존적 가능성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명을 하게 되면 본래적인 자기 존재 가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데 양심과 결단성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존재화 시간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1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현존재의 누구는 우선 대개 존재화 시간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들 자신은 이제 그들이랄 때 이것은 다스 만을 말하는 거죠. 세인, 과거에는 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나 뭐 일상인 이렇게. 하지만 이제 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여론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들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체로 비본래적이었습니다. 비본래적 자기인 거죠, 이게. 그들 자신은 비본래적인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래적인 자기 존재는 비본래적인 자기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본래적인 자기 존재는 그들의 실존적 변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지만 이제 양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본래적인 자기도 매우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본래적이냐 비본래적이냐의 문제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변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변양. 그래서 이 변양을 실존론적으로 규정해야겠다. 비본래적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의 관계를 실존론적으로 규정해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다스만을 보게 되면 이 다스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현존재의 존재 가능을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 의해서 현존재는 가능성의 장악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현존재의 가능성을 박탈하면서
현 존재가 선택해야 될 짐도 면제해줬어요. 너 선택 안 해도 돼. 내 말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 은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그들 속에서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실한 자기 자신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찾아와야 되느냐? 선택을 만회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만회란 것은 뭐냐면 선택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을 그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랬던 선택을 만회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 존재는 자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능성에서부터 내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 자신의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가능성으로부터 내보여지게 되고 자기 존재 가능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순수 실존론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양심을 우리가 실존론적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도덕적이거나 이런 종교적인 양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 논의하는 건 뭡니까? 그들 자신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 의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이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서 상실한 비본래성에 있는 성 속에 있는 이런 이제 나 자신을 본래성으로 고유성으로 이 본래성이란 말은 이제 고유하다는 말도 되죠. 고유함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심리학적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신학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눈앞의 것이 아니죠.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런 컵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현 존재의 존재 양식 안에만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현 존재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컵은 양심이 없어요. 고양이도 양심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그들 고양이에게 내가 상실돼 가지고 내가 본래적인 자기 고양이를 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면 아마 그 고양이에게도 양심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양심은 현 존재의 존재 양식만 있고 현 사실적 실존과 함께 현 사실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현 존재의 사실성으로 우리만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심은 어떤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양심은 열어 밝히게 해주는데요. 이 양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 존재의 열어 밝혀져 있음 안으로 되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또 이제 열어 밝혀져 있음 그리고 이제 이 개방성을 말하는 거죠. 이 존재화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어 밝혀져 있음과 현의 구조
뭐였죠? 처해 있음, 이해, 말, 빠져 있음 이런 거죠. 이런 여러 밝혀져 있음 안으로 되돌려져야 된다. 이 양심을 이것하고 연관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을 보니까 양심은 부름이더라. 콜링, 룩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 부름이기 때문에 일종의 양심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뭘 하는 거냐? 양심을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느냐? 그들 자신의 매몰된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으로 불러내는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유한 탓이 있음으로 불러 세우면서 양심의 성격은 뭐냐면 바로 부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탓이 있음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심을 불러냄을 이해함은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 안에 자기 존재의 선택을 실존적으로 선택함이 있으며 이것을 결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4절은 2편 2장의 서론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순수 실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뭐 내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배제되는 것이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양심과 탓이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성까지 이야기하면서 2편 2장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4절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55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에 대해서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탐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양심은 현 존재를 열어 밝히며 여러 밝혀져 있음으로써 거기에 존재를 구성하는 실존론적 현상들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해 있음이나 이해나 말 빠져 있음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론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의 본래적 존재라는 점에서 여러 밝혀져 있음을 더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는 말과 양심까지의 어떤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는 거죠. 이 세계 안에 이제 자기가 있죠. 자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 밝혀져 있음과 발견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타인과는 공현존재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이렇게 이제 현존재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러 밝혀져 있음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 밝혀져 있다는 겁니까? 바로 처해 있음, 이해, 말, 빠져 있음. 이라는 식으로 이제 안에 살고, 이게 이제 뭐였죠? 내존재였죠. 내존재 자체였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처해 있음, 이해, 말, 빠져 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일부에서 많이 이제 그 1편에서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본래적이고 비본래적이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이걸 파악하게 되면 뭐하고 있는 거냐? 양심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더 근원적으로, 더 본래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밝혀져 있음을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밝혀져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선대개란 말은 이제 일상성을 말하는 거죠. 현존재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존재 가능을 열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본래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내던져진 존재자로서 기분에 잡혀 있으면서 처해 있는 이해 가운데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성과 잡담에 자신을 상실해서 그들 자신의 말을 듣는 가운데 고유한 자기를 드러넘기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존재의 대체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1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본래적이거나 비본래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2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체성과 본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2장부터는 본래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비본래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유한 자기는 들어넘긴다는 말은 자기 말은 이제 그냥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래적으로 되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임이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 이야기를 안 듣고 부름을 들어야 된다. 양심의 부름. 이 부름은 잡담하고는 다르죠. 잡담에 빠져 있는 상실된 들음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들의 어떤 잡담 가운데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존재에게 부르는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양심을 법정으로 표상했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식의 표상이 아니라 양심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부름이란 말에 이제 루프라고 하는 말에 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측면과 연결되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이 부름은 말은 말인데 음성적 발성이 본질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은 좀 특별한 면이 있죠. 말 안 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양심의 부름은 일단 부름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이제 부름이 말이라고 하면서 말과 관련된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혹시 하이데거가 말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그 보위버가 있죠. 이걸 이제 벨레데테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말하는 거죠. 대상. 말의 대상. 망치. 그리고 이제 보포원 있죠. 겔레데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 그리고 미타일룽 있죠. 이것은 이제 그 함께 나눔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게 전달이란 말인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하이픈을 하나 꺼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쉐어링 한다는 거죠.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명이 있는데 백훈 이것은 이제 그 기분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존재의 시간에서 뭐 이 말의 이런 기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양심도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하고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양심의 부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벨레데테 대상은 현존재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구와 이렇게 이제 접촉하게 되느냐? 그들 자신이 이 말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말을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부르는데 그들 자신에게 양심이 부딪혀가지고 그들 자신을 불러낸다는 거죠. 어디로 불러내느냐? 바로 고유한 자신에게로. 그래서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제 불러내시는 것이 양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자신이 그들로 살아가는 자신이 고유한 자신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에서 말의 내용, 이제 겔레데테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양심은 부름받는 자에게 말할 때 내용이 없어요. 망치가 무겁다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부름에는 말의 내용이 없고 그저 뭐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해로 부르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식의 양심은 니체의 어떤 이제 좌우명이라고 하죠. 너 자신이 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들 자신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양심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러서 고유한 자신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름에는 발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낱말로 될 필요도 없어요. 양심은 침묵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발성된 말로 말이 안 돼도 바로 그러한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부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것입니다. 자녀가 크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허무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자녀는 잘 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분이 진짜 자신이 되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간과하게 되니까 그걸 억누르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침묵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름받은 자는 누구이고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자와 부르는 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르는가? 현존제가 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현존제는 부르는 자이면서 부름받은 자이다. 양심의 어떤 이제 발화자와 수신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현존제와 부르는 자로서의 현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부르는 자와 부름받은 자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름이 수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의지에 반해서 부름받을 때도 있어요. 의지에 반해서 그것이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인데 이제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하고 본래적인 의미의 자기 자신이 비본래적인 자기 자신에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섬뜩함의 밑바탕에 처해 있는 현존제가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뜩함의 밑바탕에 처해 있는 현존제가 부르는 자라는 거죠.
부르는 자는 일상적인 그들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인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본래적인 자기가 있는 거죠. 이 선은 뭐냐면 섬뜩함이 있어요. 이건 일상적이라서 친숙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 일상적이고 친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부르게 되면 여기 이제 일상적인 자신은 낯섦과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이 이제 부르는 이러한 이제 일은 일상적인 그들 자신에 익숙하지 않고 섬뜩한 양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신, 그래서 이제 이런 섬뜩하다는 것은 불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자는 내던져져 있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 존재, 불안에 떨고 있는 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본래적인 자기가 그들 자기를 부르는 구조가 바로 양심의 이런 이제 부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데거는 염려의 부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염려의 부름. 양심은 염려의 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불러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양심의 체험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부름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게 해주는가? 이 부름은 도대체 뭘 이야기해 주는가? 무엇을 이야기? 부름은 탓이 있음을 실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이 이제 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탓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러냄의 이해와 탓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정보도 없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능을 이야기해 주는데 섬뜩하게, 불편하게, 섬뜩하게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름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에게 탓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슐디히라고 하죠. 이 탓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있다든지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래 되면 너무나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탓이 있다라고 하는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제 실존론적인 그 상황이 이런 탓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죄인이라든지 뭐 원죄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탓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탓이 있음의 일상적인 그 이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이 있다든지, 어떤 일에 책임이 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법률적으로,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죄는 안 지어도 남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뭐라고 그래? 일상적으로 탓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이데거는 이 탓이 있음이 아님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님, 닉트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탓이 있음이 아님의 근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님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님에서 무가 연관이 됩니다. 아님과 무. 닉트하고 닉츠가 차이가 나죠. 이 S가 붙음으로써 무가 됩니다.
아님과 무, 부정하고 무가 이렇게 이제 서로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정과 무를 하이데거는 실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 사유에 있어서 부정과 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죠. 그래서 이제 염려인데 이 염려의 구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아님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구조에. 염려의 구조에는 뭐가 있었죠? 처에 있음, 이에 빠져 있음이 있었죠. 자, 처에 있음을 보자는 거죠. 현존재는 내던져진 존재자로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 할 때 못한다에 아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익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에서 근본적인 아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존재는 실존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또 아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님이 있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현존재는 비본래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으로 빠져 있다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또 거기에 아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자체가 무성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아님이 바로 이제 니익트인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니익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현존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님으로 관통당해 있다는 거죠. 아님이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존재는 그 자체로 탓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존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왠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죠. 현존재에게 책임이 있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님이라고 할 때는 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현존재에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무성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마음대로 못하게 내던져져 있는 이런 이제 무성,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이제 상실해야 되는 무성. 그 현존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본래적으로 빠져 있음으로써 아님이 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본래성 속에 있는 아님. 이렇게 이제 현존재는 굉장히 이제 처해 있음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빠져 있음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무성으로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현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염려의 부름인데, 이 염려가 뭐에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니익트에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탓이 있음. 그래서 이제 탓이 있음이 염려를 구성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조르게 마음씀이 있는데 마음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가 있다는 거죠. 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무성이 이미 염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섬뜩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섬뜩함이 현존재를 무성 앞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름에 응답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탓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탓이 있음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그의 존재 가능으로 불러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러냄을 올바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의 부름은 결국에는 뭘 이해하게 해주는가? 내 삶이 이렇게 탓이 있고 결국에는 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존재를 그의 존재 가능으로 불러 내세우는 것이 바로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심의 부름인 거죠. 부름을 이해하면 선택함입니다. 이 부름을 이해했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뭘 선택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 부름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 양심을 가지고 싶어 라고 양심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함이라고 했는데 뭘 선택하느냐?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실존론적인 양심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해석을 해놓고 나서 통속적인 양심 해석과 너무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런 양심 해석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존재화 시간을 보기 전에는 양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양심이죠. 사실 새롭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은 통속적인 해석을 너무 성급하게 건너뛴 것이 아닌가라고 하이데거 자신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존론적인 양심 해석과 통속적인 양심 해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존재론적 양심 해석이 통속적 양심 해석과 반드시 일치해야 되나? 이제 통속적인 양심 해석은 탓이 있음에로 부르는 염려의 불러세움.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실존론적인 양심 해석이죠.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양심 해석을 반대하는 논거가 4가지라는 거죠. 양심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데거의 양심에는 비판적인 기능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이런 거죠. 근데 하이데거의 이야기에는 뭐 구체적인 행위와 그 행위가 잘하고 잘못되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의 소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현존재의 존재하고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떳떳하거나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존론적 양심 해석을 보게 되면 나쁜 양심과 좋은 양심이라고 하는 구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책을 받는 양심이고요. 좋은 양심은 떳떳한 양심입니다. 이 2가지의 구분이 일상적으로 있다는 거죠. 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간다. 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의 이제 실존론적 양심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4번째부터 나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나쁜 양심이죠. 일상적으로는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양심의 가책인데요. 부름은 염려의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양심, 가책받는 양심의 질책 이전에 내던져져 있음이 더 근본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내던져져 있는 상황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양심의 질책,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못했어 이런 것보다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좋은 양심, 떳떳한 양심을 보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양심에 경고하는 부름은 그러나 현존제의 존재 가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통속적인 양심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결국엔 내존재적 있음, 존재 가능, 실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구성된 더 근원적인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론적 양심이 이런 이제 그 통속적 양심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의는 양심의 일상적인 이제 양심은 현존재의 존재와 깊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양심에 뭐 탓이 있음으로 불러 세워짐, 탓이 있음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해 있음에 있어서는 내던져져 있음에서 현존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닉트였죠. 그 다음에 존재 가능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 선택하지 못하는 닉트. 그 다음에 비본래적인 상태로 있는 닉트. 빠져있음의 상태 닉트. 이런 이제 탓이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가치를 우리가 느껴본 적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현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 더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존론적 해석은 양심의 부름이 실현되거나 의혹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비판, 양심은 이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죠. 근데 실존론적인 양심 해석은 이런 행위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심의 부름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부름은 실존을 의미하고 가장 고유한 가능성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속적인 양심하고 실존론적인 양심은 상당히 다른데 이 실존론적인 양심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의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60절입니다. 양심에서 증거된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인 구조까지 하고 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양심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현존재에 열어 밝혀져 있음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열어 밝혀져 있음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이 있다는 거죠. 비본래적으로 열어 밝혀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 산다고 해서 열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물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빠져 있으면서. 하지만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현존재는 본래적으로 열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 밝혀짐도 두 종류인 거죠. 본래적으로 열어 밝혀져 있음.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안에 처해 있음에 의해 처해 있음의 상태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함인 이해에 의해 침묵하고 있음으로써의 말에 의해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런 이제 열어 밝혀져 있음이 일단 불안해요. 불안의 이제 기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일 때는 이런 이제 불안이 있지 않은 거죠. 아주 친밀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애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들처럼. 그 다음에 말도 그들의 잡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본래적인 이런 이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침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 침묵하고 있으면서
불안의 태세 속에서 가장 고유한 탓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하는 이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결단성이라고 불러요. 엔슐로세나이트라고 하죠. 엔트하고 슐로세나이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탈폐쇄성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개방성인 거죠. 자, 이렇게 양심에 의해서 증거되면서 열어 밝혀져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진정한 의미의 열어 밝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가 열어 밝혀져 있는 탁월한 양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어 밝혀져 있음이 진리죠. 비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도 진리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결단성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더 본래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현 존재의 본래적인 진리이자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성에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발견되어 있음, 공동현 존재에 열어 밝혀져 있음을 변형시키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 이것을 결단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 존재의 세계 내 존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제 그 결단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탈폐쇄성으로서 일종의 이제 개방의 의미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결단성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결단하는가? 이것은 오직 결단 자체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단의 무규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 대답은 결단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단성에서 열어 밝혀진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황이 닫혀 있어요. 이 상황이란 말은 비로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결단성에 의해서 열려질 때 비로소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성은 현 존재를 상황의 실존으로 데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단성은 염려의 본래성입니다. 결단성은 침묵하면서 이 침묵이라 진정한 의미의 말이죠. 불안의 태세 속에서 가장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처해 있음 기분입니다. 가장 고유한 탓이 있음에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함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이게 결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존재의 결단성에 이르러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 의미를 제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와 결단성, 이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과 결단성,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으로서 실존론적으로 연역된 이 죽음을 향한 본래적인 존재, 이것은 여전히 현 존재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순수한 실존론적인 기획투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존론적인 하나의 기획투사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성과 전체성이 현상적으로 접근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을 거의 한번 큰 틀에서 훑어봤는데요. 1장에서는 죽음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2편 2장에서는 바로 이런 이제 양심과 결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결단성에 의해서 가장 본래적인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오는 하이데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존재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성의 문제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